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젊은 세대들의 농사 기피로 농촌의 일손 부족은 만성화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죠. 이처럼 농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런 상황에 벌써부터 전국의 농촌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가 한창입니다. 충청남도는 도내 전체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9,000명 이상 유치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물 숙소입니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숙소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99%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숙사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의 가설 건축물입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숙소 내부에는 낡은 전열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을음이 가득 낀 가스레인지, 한쪽 구석엔 가스통도 놓여 있습니다. 소화기 하나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곳,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시설에서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국 4,2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915곳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해 시정 지시를 했고요. 현재까지 630곳에서 주거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곳이 285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 이천, 여주, 포천, 그리고 충남 논산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화약고에서 잠드는 외국인 노동자들, 삶의 근간이 되는 우리 농촌을 지키고 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등 관련 기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이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3월 24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CTX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민우 세종시장이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서요. 대전 세종 충북 간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그 CTX 사업의 그 원활한 추진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예. 최 시장은 세종시의 도시 확장으로 대전과 청주와 같은 인접 도시 간 그 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또 최근 일고 있는 그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CTX 건설에 좀 속도가 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CTX 사업인데,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가 아닌 사실상 민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DLENC라는 곳이 이제 민자 투자 방식을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난해 6월부터 이 정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올해 안에 그 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노선 확정부터 역 설치 구간 그리고 요금 체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지역민들의 뜻이 잘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근데 이 세종시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요. 그 현실을 보면은 이 CTX 사업의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일단은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는요. 그 일부 구간 이미 개통을 했죠. 예. 그리고 또 뭐 촘촘한 그물망 노선 구축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이 정부 측 상황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2022년 8월 그 GTX 추진단이 구성된 이후에 GTX ABC 사업 추진팀 그리고 GTX 연장 및 신설 전담 기획팀까지 구성돼서 이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GTX는 정부가 사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그 GTX A 노선이 개통하기도 했었죠. 예. 여기에다가 GTX BC 노선도요. 오는 2030년에 이제 개통이 예정돼 있고 또 연장 노선과 신규 노선도 이제 준비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CTX는 그 말만 무성할 뿐 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거 자칫 무산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GTX와는 다르게 CTX는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인데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제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이제 그래서 이 교통 수요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GTX의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데 비해서 예. 이 충청권은 인구도 적고 뭐 특히 이제 세종시 인구 증가율 이게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예. 이 민자 위주로 진행되는 이 CTX 사업에 그만큼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을 경제성만으로만 따진다면 인구수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을 텐데 이 양극화 문제 해소하려면 필요한 부분에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고 국비를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예. 사실 이 GTX보다도 그 충청권 광역철도가 먼저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게 말에만 그쳤을 뿐 뭐 계속 미뤄지다가 뭐 지금 현재는 2034년으로 또 완공이 미뤄진 상태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선거 바람을 타고요. 예. 이 CTX가 등장한 건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정말 이거 되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돈 되는 곳에만 투자했다가는요 결국 인구가 적은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수도권 공화국으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웃지 못할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충청권 주요 도시를 묶는 이 광역철도는 이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좀 대하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서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역의 위치라든지요. 예. 아니면 요금 체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민간 사업자의 경제성에만 함몰되지 말고 지역민의 편의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새 출발 기대해 보겠습니다.입니다. 예.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도시의 그 시정 방향과 정책 분석 등을 맡는 연구 기관이 있죠. 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요. 예. 충청남도에는 충남연구원이 있고 또 대전에도 대전세종연구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예, 두 기관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인데 충청남도 산하 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충청남도와 연관이 없고 또 연구윤리 위반 또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전희경 원장 취임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또 대전과 세종 두 도시를 맡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분리를 놓고도 세종시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또 세종시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렸죠. 네, 다 얼마 안 된 뉴스이기도 하죠. 예. 현재 그 세종시에는요, 이 독자적인 시정 관련 그 연구기관이 없는데요. 예. 대신에 그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에 이 세종연구실이라는 별도 조직이 구성돼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시가 그 현재 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그 다음에 대전세종연구원의 이 세종연구실을 통합해서 새로운 독자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예. 하지만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라면서 이 세종시의회가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 그렇게 양측이 좀 팽팽하게 맞서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독자적인 연구기관 설립과 관련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이게 만장일치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요. 세종시 의회가 결국 이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예. 두 개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그 하나는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고요. 예. 또 하나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 이 조례안들 내용을 보면은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그 세종연구실을 분리를 해서 이거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을 하고 그래서 그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이제 18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그 세종연구실 인원을요. 최대 50명의 규모로 해서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연구기관 설립에 큰 걸림돌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전시 의회도요. 이번 달에 그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루기로 했는데요. 예.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조례라는 명칭에서요. 예. 세종을 빼서 그 대전연구원 운영조례로 바꾸기로 했고요. 예. 또 세종시 관련 내용도 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전시와 세종시 모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연구기관은 언제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그 대전시 의회가 이번 달 안에 그 조례 개정 이거 마무리를 하면요. 예. 세종시가 5월경에 이제 추경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7월 정도면은 이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시정 연구기관인 세종 인재평생교육 정책연구원이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렵게 그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이 세종 인재평생교육 정책연구원이요. 이 단순히 보고서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종 시민과 세종시 공직자들 교육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힘TV 정준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주거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려 추위, 더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노숙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 4월 발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은 8,900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여성 노숙인은 2,400여 명으로 전체 노숙인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 여성 노숙인 실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김희곤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희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대전 지역의 노숙인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까? 사실 노숙인을 정확하게 통계하거나 추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저희 가시적으로 이제 보이는 추산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 수는 예. 한 40에서 50명 선 정도로 매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 노숙인들은 한 10% 정도로 예. 집계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집계된 숫자를 들어보면 얼핏 들으면 그 생각보다는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매일 거리 노숙인만 보통 생각해서 그러는데 예. 매년 저희 센터를 통해서 매년 발생하는 노숙인 숫자 그러니까 매년 신규 노숙인으로 저희 센터에 등록되는 숫자는 예. 100에서 150명 정도가 신규 노숙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지금 뭐 어쨌든 정부에서든 어떻게든 정확한 통계를 내거나 통계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성 노숙인이 겪는 뭐 특수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잘 분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성 노숙인을 이야기하려면 예. 여성 노숙인들의 특성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여성 노숙인들 수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여성 예. 노숙인들이 대부분 정신질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이제 비교적 비율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한 90% 이상이 이제 정신질환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제 통계를 잡기도 어렵고 서비스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상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를 내거나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 어떤 뭐 여성 노숙인들이 겪는 특수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거리에 여성들이 발생을 하면 여성 노숙인을 발견을 하면 예. 무조건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여성 노숙인들 거리에 있다 보면 다양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폭행이라던가 또 이제 성폭력이라던가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예. 개인적으로 이제 정신질환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보호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성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숙인들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피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여자 화장실이라든가 좀 예.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뭐 다리미끼라든가 뭐 그런 곳들로 피해 다니고 안 보이는 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는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노숙인 실태조사 한다고 해도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는 좀 소외가 되어 있던 그런 경향이 있고 지원책이 주로 남성 노숙인에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 지원책과 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예. 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리에서 이제 여성 노숙인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 노숙인들하고는 좀 별도로 치료적 개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희 같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거리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시설에서는 예. 이런 뭐 정신질환이나 그런 거에 관련한 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성 노숙인들뿐만이 아니라 예. 일반 남성 노숙인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근데 여성 노숙인들한테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일부 지역, 뭐 서울이나 부산, 대구 지역을 빼놓고는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숙인들이 일단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이게 일종의 어떤 뭐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25센터나 그런 걸 마련을 하는 것 이외에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나 시스템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지금 이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을 텐데요. 보통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성 노숙인들하고 좀 다르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이유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거리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족의 문제, 가족 내에서의 어떤 폭력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를 복합돼서 이제 거리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거리로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노숙을 하게 되느냐가 보통 이제 노숙의 원인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노숙의 원인보다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이분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성 노숙인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 앞뒤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성 노숙인 하면 노숙인의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서 노숙하는 여성의 문제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극단적인 배제의 형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여성의 문제로 바라봐야 이 여성들에 대한 개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여성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여성 노숙인의 문제로만 단순히 귀결을 하니까 이 여성 노숙인 문제를 단순히 서비스의 영역 내로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의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히 서비스만 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이제 노숙을 하시다가도 또 다시 이 노숙 생활을 접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다시 또 노숙으로 돌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이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특성이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남성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남성 노숙인들의 이제 자립 비율은 거의 8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자립 비율이 높은데 예. 여성 노숙인들은 이런 정신질환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비교적 자립하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좀 적긴 하지만 자립했을 경우에도 비교적 지속적인 사례관리라든가 개입이 필요한 대상들이 많고요. 예. 그렇게 이제 지속적인 사례관리나 개입이 있을 경우에 다시 거리로 돌아오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예. 다시 거리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문제, 건강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다시 예. 거리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센터장님, 그 일각에서는 여성 노숙인이 임신을 하거나 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런 조건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조건이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건 살짝 저는 오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신을 하거나 하면은 미혼모 예. 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기도 하고 예. 물론 우리나라의 여성 노숙인 시설이 부족하긴 합니다. 부족하긴 하는데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겪어서 노숙까지 연계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가정폭력 시설이라든가 성폭력 시설이라든가 뭐 미혼모 시설이라든가 그런 곳들로 연계를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여성 노숙인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을 만한 사회복지 시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신을 했던 임신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 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성 노숙인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주소지가 돼 있지 않은 분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 노숙인들이 대전에 있는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숙인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조금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그럼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을 발견을 하면 예. 저희는 여성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어서 상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일단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여성들은 저희는 끊임없이 추적 상담을 하고 예. 저희는 스토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이분들이 저희와 이제 긍정적인 라포를 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예. 지속적으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구멍을 찾죠. 그러면서 이분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연계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도 하고 예. 또 간혹 그중에 이제 상태가 좀 괜찮아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원이라든가 다른 서비스들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랑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라포 형성하는 기간이라던가 저희가 서비스까지 개입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 지금 뭐 이제 여성 노숙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숙인 가운데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고려돼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뭐 지원책이라든지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세워져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뭐 여성 문제만 좀 이야기를 하면 예. 여성 노숙인들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여성 노숙인 전담하는 뭐 여성 노숙인 보호하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예. 대전 지역의 여성 노숙인들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담하는 시설이나 보호하는 시설보다 이분들을 전담해서 서비스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인력과 그리고 전담해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진 여성 노숙인들이 직접 만나고 상담하고 이분들을 연계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이라든가 그런 구조라든가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체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전체 직원이 7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개입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긴 합니다만 예. 그 역량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성을 좀 발전시켜내는 게 더 예.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해 여성 노숙인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삭감하면서 관심이 더 필요한 분들인데 복지 예산이 삭감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 노숙인들이라든가 고위험군 노숙인들에 대한 서비스 체계가 전국적으로 점점 더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예. 고위험군들을 제외한 자립이 가능한 노숙인들에 대한 서비스 체계는 어느 정도 확립이 돼서 점점 더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복귀율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군들이 거리에 많이 누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도 그 고위험군들에서도 위험도가 더 높은 여성 노숙인들이 피해를 입거나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제 이미 세워졌던 여성 노숙인 예산이 저도 이제 확대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 그때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확대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확대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액 삭감이 됐죠. 아예 삭감이 돼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저희도 살짝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예. 심각하게 이렇게 좀 대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속이 된다면 저희도 이 방치 아닌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역량 부족으로 인한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더 나락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사회가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좀 바람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이 여성 노숙인 문제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성의 문제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서 극단적인 형태의 빈곤의 상태에서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개인적인 문제의 사회적 배제의 상태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사회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노숙의 문제를 규결을 해서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를 고민한 게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그런 문제를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노숙인 문제로만 규결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복지 서비스 차원으로만 끝나잖아요. 극단적인 배제의 상황을 겪고 있는 여성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집중 인터뷰 대전시 여성 노숙인 실태에 대해서 대전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김희곤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5시 현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장선환 작가의 그림책 선로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하미숙 이사입니다. 비록 봄 기온 속에 눈이 다시 찾아오기는 했었지만 주위 곳곳에서 새 소식이 전해지는 요즘입니다. 생태계 관련 단체들의 협업 조직인 체계해 추진단에서도 봄처럼 따뜻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2025년 올해를 모두를 위한 그림책의 해로 정하고 지난 3월 5일 출범식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그림책의 해에 KBS 대전 5시엔 대세남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림책을 함께 읽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그림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간결하고 뚜렷하게 그려내 2024년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수상한 장선환 작가의 선로원입니다. 그림책의 프롤로그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차역에 가면 왠지 모를 설렘을 느낀다. 그곳에 가면 기찻길을 볼 수 있어 좋고 아버지 냄새가 나서 좋다. 아버지는 철길을 보수하고 철길을 놓는 선로원이다. 나는 선로원의 아들이다. 책 속의 아버지는 헉을 다지고 레일을 읊고는 열심히 다집니다. 기차가 안전하게 또 더 넓은 세상으로 신나게 달릴 수 있도록 말이죠.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이 놓은 철길을 타고 뻗어나가는 기차처럼 아들의 세상도 못 가는 곳 없는 탄탄대로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면 선로원의 기찻길은 부모이고 기찻길 위를 달리는 기차는 아들, 딸,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기차와 기찻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림책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차는 철길을 따라 달린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의 손을 기억한다. 거칠고 딱딱한 아버지의 못생긴 손을 기억한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손이다. 기차를 자주 타면서도 우리가 닿으려는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선로가 누군가의 손길을 거쳤을 거라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자식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부모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부모의 주름살과 굳은 살에 대한 존경심을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그림책의 해를 맞아 모두가 그림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책에 다소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관련 기관에서 그림책을 함께 읽는 그림책의 행복을 시니어에게 라는 사업입니다. 그림책 없이 유년기를 보낸 지금의 시니어 세대에게 그림책의 행복을 전한다니 노인기 발달 가업인 자아통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읽어드린 선로원처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림책이 많이 발간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림책의 뒷표지에 있는 에필로그 읽어드릴게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길이 되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수상한 선로원 그림책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하미숙 이사께서 장선환 작가의 그림책 선로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 기자단 시간입니다. 중들보 임효인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만 더 안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최근 들어서 유독 또 자주 하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지난 13일 세종시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11살 초등학생이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두 기자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기는 하지만 어쩌다 발생한 사고인지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13일이었죠. 세종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11살 초등학생 2명이 오후에 지역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에 들어가서 골대 위에 매달려서 놀다가 그 골대가 쓰러졌고 쓰러진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심폐소생술도 같이 했는데 결국에 회복하지 못했고 숨졌습니다. 그 쓰러진 골대는 그 고정형이 아니라요. 움직일 수 있는 이동형 철제 골대였는데 당시에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사고가 났는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자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 풋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것이 사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뭐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별한 뭐 운영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우선은 풋살장이 무인 예약제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예약을 하신 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오면은 원격으로 이제 개폐 장치가 열리는 시스템인데요. 그 문제는 사고를 당한 학생이 이제 그 개폐 장치에 손을 집어넣어서 열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 실제로는 예약 없이 문을 열고 드나든 상황인 건데 그 인근에는 이제 이 풋살장이 초등학교와 이 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이곳을 좀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들이 손을 뻗어서 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원격으로 문이 열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지만 그 출입문 근처가 철제망으로 돼 있고요. 손을 그 사이에서 넣어서 문을 열 수 있는 오히려 초등학생이니까 팔이 더 얇아서 그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격이긴 하지만 그냥 손을 넣어서 딸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놀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건 관리 주체는 세종시가 맞는 거죠?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 이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는 뭐 어떤 해명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뭐 해명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사고 원인이 된 골대가 이제 고정되지 않은 골대라는 점이랑 이제 개폐 장치를 그 어린 학생들이 열 수 있었다는 점도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 우선은 세종시에서는 그 현행 피파 풋살 규정을 좀 살펴보면 그 이동식 골대를 이 규정에 따라 설치했다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이제 규정에서는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을 설치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실제 피파 규정에서도 뭐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좀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지면에는 고정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뒤에는 적절한 무게를 좀 두도록 그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지금은 이 골대가 과연 규정에 맞게 그 이동식이라는 거는 이제 규정에 이미 좀 드러나 있는데 이동식을 설치하라는 거는 그 나머지 규정들이 좀 실제로 갖춰져서 이렇게 조성이 된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복되지 않도록 안전에 위험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움직이더라도 그것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위해가 가지 않는 그 정도의 이 규격과 무엇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초등학생이 매달려서 움직여서 이게 넘어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근데 규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뭐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 교육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지금 안전교육 실태는 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생활체육 지도자 그리고 뭐 참여자들이 안전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 동호인들이 현장에 뭐 예약을 그때그때 해서 풋살장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방 수칙이 필요합니다라고 교육을 하는 사례는 거의 극히 드물고요. 뭐 운동을 하는 생활체육인들 또는 그런 지도자들 대상으로나 관리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민간에까지 촘촘하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당할 줄도 몰랐고요. 일단은 그런 교육 문제도 있지만 앞에 좀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설치한 건 맞지만 이동식도 누가 그 골대에 매달렸다고 골대가 앞으로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관리적인 문제에 허술함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거기를 막 그냥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안전의식 이런 것도 같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안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제 세종시나 아니면 이런 공공영역의 시설뿐만 아니라 사실 인터넷만 좀 검색을 해보셔도 요즘에 무인 풋살장이나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교육이나 뭐 관리 전공 같은 건 확실히 앞으로 좀 확대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세종시 관내는 풋살장이 그래도 많이 존재하는 편인 거죠? 네, 세종시가 이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꽤 되거든요. 그 세종 전역에 한 10곳가량이 있고요. 또 세종시가 아니라 그 행복청 그리고 뭐 LH가 운영하는 풋살장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들이 운영 주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요. 안전 교육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풋살장 보면 철제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내가 이용하고 싶어도 저긴 못 들어가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하게 될 텐데 아이들은 그런 거 보면 이제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참 축구 좋아할 나이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 보시면서 체육 시설들에 대해서 뭐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좀 이번 사고를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뭐 생각하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그 규정들이 주변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좀 변화하면서 가고 있는가 의문이 들었는데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세종시에서는 이제 피파 규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주변이 막 초등학교도 있고 뭐 다른 학교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일말에 좀 가능성을 두고 초등학생들이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좀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그런 걸 안전 관리를 좀 수립을 했다면 좀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내가 예약을 해서 거기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축구장에 입장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뭐 성인들도 골대에 매달려서 그 운동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골대가 그렇게 쓰러질 거라고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허술한 출입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체육대, 축구장 안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가 잘 됐는지 부분도 한번 이 사건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따져볼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축구 경기라고 하면 뭐 흔히 경기 장면 안에서도 골키퍼들이 막 골대에 매달려서 잡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열광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여기서 되겠지 하고 했을 그럴 좀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안전에 대한 소홀함이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세종시에서는 이번 사고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안전 관리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마련된 게 있습니까? 사고가 좀 발생하고 난 뒤에 이제 세종시에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을 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실제로 관내 풋살장이나 축구장 18곳에 대해서 좀 일제 점검을 진행했고 또 원격 개폐 장치, 밀폐나 아니면 골대가 넘어가는 걸 좀 방지하도록 모래주머니 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제나 좀 안전은 과하게 챙겨야 될 텐데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다는 건 뭐 사전에도 원래 좀 할 수 있던 행동이 아닐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세종시에서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가슴 아픈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해서 조금 뭐랄까요 상처를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가 그 일을 책임지도록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고잖아요. 5학년 아이가 생을 마감한 건데 그래서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명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소일포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성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미리 좀 안전은 과하게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밖에서 많이 뛰어놀지 못하는 이 시대적인 현실에서 그 짧은 시간 거기서 얼마나 뛰어놀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체육 현장, 체육 시설들 안전 관리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좀 파악을 해서 이런 좀 슬픈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 예정인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과학기술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에서는 고경력 과학기술 능력을 갖춘 이른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어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대전하면 과학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도시라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과학수도까지도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일단은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사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활용하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대전시 의회가 뭐 이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난해 2월에는 대전광역시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조례를 다 뜯어 고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충남대에서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 퇴직자들이 퇴직 이후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또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 또는 뭐 지원 사업들이 생기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은퇴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직도 여전히 대전시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과학 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들을 후학을 양성하는데 이게 이제 뭐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또 실전 이 현업에서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원들이 지금 대전에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당장 뭐 은퇴를 앞둔 60세 이상 연구원 10년 사이에는 뭐 2만 명 이상으로 급증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는 연구 인력이 부족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앞서서 또 이제 이어질 2차 베이비붐 세대 이제 모두 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인데 다른 산업군도 마찬가지지만 과학기술계도 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50세 이상 연구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 50세 이상 연구원이 2011년 4만여 명에서 10년 뒤인 2021년
좀 지금은 좀 시차가 지난 상황인데 10만 1,750명까지 이제 2배 이상 이미 증가한 상태고요. 이분들이 뭐 차차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빈자리를 채워야 될 텐데 문제는 과거부터 좀 장기적으로 이어졌는데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 인력의 좀 순수 유입도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배출이 또 안 되는 이런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과학을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지금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당장 태어나는 인구는 줄고요. 지금 한참 과학기술계가 자리 잡는 데 있었던 인력들이 다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부족한 연구 인력을 외국에서라도 들여와야 된다라는 게 과학계의 중론이에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서 좋은 일을 해서 국제 협력을 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선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연구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게 되면서 이 부분에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우수과학자 은퇴 후에 활용하는 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황정호 의원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걸 대표 발의했는데 좀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이 법률안에 담기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당 법안이 좀 담고 있는 내용이 좀 과학기술인들이 퇴직 이후에도 본인들이 가진 전문 지식이나 좀 능력을 발휘하면서 뭐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면서 뭐 시책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그리고 전문기관을 통해 뭐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황정화 의원이 이 외에도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도 발의한 상태인데 그 일단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연구인력의 정년을 65세로 일단 환원하고 또 임금 피크제를 이제 정년 이후부터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임금 피크라는 것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 연구 현장에 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처우들이 조금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럼 정년 연장 관련해서 출연연이 이제 해당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연연에서는 이 정년 환원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IMF 때 정년이 61세로 줄었는데 다시 65세로 환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65세까지 정년을 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것보다도 수면이 짧다고 하면 누가 출연연에 와서 안정적인 연구를 하겠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 연구라는 거는 어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딱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노하우가 쌓여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돈을 떠나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더 오래 어느 한 소속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또 함께 해서 우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좀 함께 어울려서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밀집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경북도에서 좀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요. 좀 은퇴과학자의 거주와 그 연구, 뭐 후학들을 좀 길러내는 것과 이제 뭐 창업 이런 것들이 거주지 한 곳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K과학자 마을이라고 일단 그 명칭을 붙였던데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좀 새로운 시도를 대전 같은 경우에 가장 또 이런 부분에서는 우수한 여건을 좀 갖추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도를 경북도가 마치 한 것처럼 뭐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시도나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전개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경북도 사례가 나온 날 지역에 있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과학기술인과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는 더 은퇴과학자가 많아서 흔해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이 경북도에 생기는 그 마을에는 집도 있고요. 공유 사무실도 있고요.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 홀도 있고 이런데 지금 대전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공유 오피스 같은
연구원을 안 나가고 예. 이후에도 그래도 어딘가에 가서 내 책상이 있어서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예.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사실은 좀 차이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전에서 갈고 닦은 이 과학 기술을 과학자 마을에 가서 또 그러니까요. 풀어내실 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자, 출연연 뭐 오랫동안 취재하신 취재 기자로서 시니어 과학기술인 활성화 관련해서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은퇴 과학자 활용이 기존보다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여전히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강점이 있는데 이들을 좀 잘 적재적소에 써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일하고 싶고 평생 업이었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마음들을 이해하고 상응하는 대접, 존중 이런 예.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조 기자님. 보통 이제 뭐 산업 인력이나 아니면은 좀 인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종종 좀 연락드리는 그 인구 학자분의 예. 좀 말을 빌리자면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인구 수치 같은 게 뭐 날 때부터 통계가 이미 좀 드러나 있잖아요. 사실은 이 대응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인데도 예. 언제나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대비를 안 해왔다. 그런 게 좀 항상 강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 과학계 인력 문제 역시 좀 이게 과거부터 하루아침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 예측이 이미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뭐 모두가 공감할 텐데 이거 혁신적인 좀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좀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방탄기자단 세종 풋살장 사망사고와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시니어 과학기술인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들보 이명윤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두 분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4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시 한데서는 오늘의 끝곡 아이유가 부른 비밀의 화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